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건사업 기획 과정을 봤어요. 근데 첫 번째 뭘 한다? 현황 분석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현황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현황 분석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자, 지금 현재 상황, 지금 뭐가 어떤 문제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상황,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어떤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차이를 규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해야 되지, 뭘 해결하면은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인가. 자, 이런 것들,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고 한계는 뭐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게 현황 분석이에요. 그래서 현황 분석은 단순히 지금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과의 차이,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던가 단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 것을 현황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현황 분석을 해야 되냐? 기획의 대상이 되는 건강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 그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이 있냐, 또는 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 해결할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문제 그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해결이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고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 아, 원래 문제가 이만큼이었는데 얼만큼까지 좋아졌어. 그래서 평가, 이 사업은 성공적이야, 의미가 있었어. 또는 뭐 사업해봤자 별로 차이가 없었어. 이런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환경이 보건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현황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사업을 막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우리가 뭐 2019년, 20년에 뭐 만성질환과 관련된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 닥치면서 환경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현황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현황 분석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먼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건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노인 인구가 많은지, 젊은 인구가 많은지, 영유아 인구가 많은지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수준은 어떤지,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만큼 비용이 들고 부담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이 있겠죠. 뭐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던가, 대기오염이 안 좋다던가, 뭐 이런 것들,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건강 불평등 상태,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뭐 소득 수준별, 또는 지역 안에서도 또 지역별, 이런 것들에 따른 건강 불평등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요. 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지역사회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평가를 하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체계, 그래서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뭐고, 어떤 보건의료기관은 얼마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자, 건강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현황을 분석할 때는 환경도 항상 같이 분석,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현황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들은 근데 막상 보면은 그냥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조사 자료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뭐 행정자료 같은 것들을, 인구조사 자료,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담당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건 통계 가면 다시 나와요.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현황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러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고혈압 뭐 조절률이 매우 낮다, 당뇨병 혈당 조절률이 낮다, 유병 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사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뭔가 골라야 되겠죠. 먼저 해야 될 것. 근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돼요.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 세 가지를 볼 건데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 먼저 나오죠. 자, 브라이언트라는 학자가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에요. 그래서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고, 자, 브라이언트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성, 사업의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뒀어요. 자, 문제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 문제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냐, 결국 뭐로 평가하냐면 유병률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혈압, 유병률, 고혈압, 당뇨병 있을 때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그 건강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업의 해결 가능성 또는 난이도라고 해요.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각각의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다.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요. 자, 그러면 고혈압 같은 경우, 자, 고혈압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자, 문제의 크기는 한 3 정도가 되더라. 근데 심각도는 1이에요. 사업의 해결 가능성, 사업을 통해서 이 고혈압 유병률을 줄이거나 증가폭을 감소시키거나 하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3 정도 두고, 주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1. 그럼 얘네들을 다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9점이 나오겠죠. 이제 당뇨병을 했어. 당뇨병을 했더니 문제의 크기는 인데 심각도가 4예요. 해결 가능성은 3 정도가 되고요. 주민의 관심도가 좀 높아요. 그러면 뭐 다 곱해보면 얘보다는 큰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큰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 이렇게 평가한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고, 자, 측정 방법이나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의 크기는 보통 유병률로 보지만 심각성을 뭐로 평가할 것이냐, 해결 가능성으로 이렇게 평가해라.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걸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라 라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적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 크기와 심각도와 점수가 다 그냥 똑같아요. 배점, 점수 배점이. 다 1점부터 4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4개 중에서 뭐를 더 중점에 둬야 돼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적이 왜 나오냐면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할롱과 피켓이 제시한 BPR 기법이라고 해요. 얘는 그래서 할롱과 피켓이라는 이름 잘 안 나오고요. BPRS 또는 뭐 BPR 기법이라고 주로 하는데, 자, BPR 기법은 공식이 있어요. A 더하기 2B 곱하기 C 나누기 3인데 이 3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숫자를 크기를 줄여주기 위한 거니까 별로 의미 부여 안 해도 돼요. 뭐 아예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자, A와 B와 C 세 가지 구성 요소로 평가를 하는데, A는 문제의 크기, B는 문제의 심각도, C는 사업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문제의 크기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은 유병률로, 급성질환은 발생률로 평가를 하고 점수를 0점부터 10점 중에 각각의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래요. 자, 문제의 심각도는 그 문제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증도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래요. 자, 사업의 효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 가능성을 평가를 해봐서 마찬가지로 0점부터 10점을 부여하래요. 그럼 점수는 똑같이 0에서 10까지 부여를 하는데 공식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B 곱하기 C예요. 자, 그러면 문제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고혈압에 대한 사업이 문제의 크기가 4점이고요. 문제의 심각도가 3점이고요. 사업의 효과는 뭐 7점이다 라고 했을 때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4 더하기 2, 3은 6. 거기에다가 7을 곱해서 계산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0이야. 사업의 효과가 없어. 해결이 불가능해. 그럼 곱하기 0이 되니까 얘는 그냥 0이에요. 0이에요. 얘는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문제가 크고 문제의 크기가 크고 아무리 심각해도 사업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럼 우선순위가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그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되는 거고요. 문제의 크기와 심각도 중에서 문제의 크기는 0에서 10점이지만 심각도는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얘가 더 배점이 높은 거죠. 그럼 앞에서 브라이언트랑 차이가 나죠. 자, 브라이언트는 문제의 크기, 심각성 어떻게 평가해라가 없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평가할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크기와 심각도와 사업의 효과 중에서 상대적으로 뭐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 사업의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두 가지가 다 자주 나오는데 뭐 브라이언트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시오, 또는 뭐 BPR 기법과 브라이언트에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주민의 관심도가 브라이언트에만 있지만 여기는 없죠. 그 정도 차이고, 그 다음에 얘네 세 개 중에서 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냐? 사업의 효과. 자,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조금 더 이제 깊게 나올 때는요, 요 얘네들 넣어놓고 그래서 BPR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할 때 뭐 문제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해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단답식으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 잘 못 풀어요. 이게 분명히 있어, 그냥 문제 심각도 해놓고 긴급성, 중증도,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면 아는데, 얘를 조금 앞뒤 잘라서 문제의 심각도를 평가할 때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걸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요렇게 평가하는구나를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BPR 기법 이해되셨어요? 또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냐면은 점수를 해놔요. 고혈압에 대한 문제의 크기, 심각도, 사업의 효과, 당뇨병에 대한 문제의 크기, 심각도, 사업의 효과, 이렇게 해서 4가지 점수 넣어놓고서는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높은 것 고르시오. BPR 기법을 적용해서 우선순위 높은 것 고르시오. 이런 것들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황금 다이아몬드 방식이 있는데, 요게 한 2018년, 19년쯤부터 해서 출제되기 시작해서 한동안 출제 빈도, 잠깐만. 황금 다이아몬드 보기 전에, 죄송해요. 자, 그 BPR 기법이 끝났고, 자, BPR 기법에 조금 플러스해서 나오는 게 OPR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OPR이라고 하는 것은, 자, A 플러스 2B 곱하기 C 요 공식 그대로에다가, 여기에다 뭐를 곱했어요? D가 하나가 추가됐네요. 곱하기 D. 자, 이 D는 뭐냐면은 펄 팩터라고 해서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수용성, 자원 확보 가능성, 적법성, 요 5가지. 자, 얘네 5가지를 평가를 해봐요. 자, 얘네 5가지를 평가를 해서 얘는 0점 아니면 1점이에요. 다. 그 말은 뭐예요? 업무 범위가 적절하다 안 하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없다, 수용성이 있다 없다, 자원이 충분하다 안 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해요. 그럼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빵점이 되는 거죠. 그럼 빵점이 곱해져요. 걔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다 1이다. 그럼 곱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제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펄 팩터는 BPR 기법 계산하고 난 다음에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뭐 장기 계획이나 우선순위가 잘 잘 안 드러날 때 요걸 적용해서 얘네 중에서도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에서 5가지 요소로 보는 것을 펄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OPR, D를 곱해주는 거고. 자,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 2018년, 19년쯤부터 문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최신 출제 경향으로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 그 뒤로 시험 문제 되게 여러 번 나와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슷해졌어요. 이 3가지 기법 다 골고루 그냥 봐두시면 되고,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은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은 다이아몬드를 그려놓고 세 등분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 한쪽 면에는 우리 지역이랑 다른 지역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 발생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지역이랑 전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랑 뭐 경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두고 뭐 강원도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지역이랑 다른 지역을 비교해봤더니 우리 지역이 유방암 발생률이 너무 높아.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아. 그럼 요 첫 번째 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과거랑 비교를 해봐요. 5년 전의 유방암 발생률과 지금의 유방암 발생률을 비교해봤더니 5년 전보다 발생률이 너무 높아졌어. 안 좋아졌어. 지금이 안 좋아. 그럼 또 요쪽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지역이랑 다른 지역을 비교해봤더니 비슷해. 그러면 안 좋을 때, 비슷할 때, 우리가 더 좋을 때. 과거보다 안 좋을 때, 비슷할 때, 더 좋아졌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은 뭐예요? 다른 지역이랑은 비슷해. 근데 우리 지역이 과거랑 비교해봤을 때 과거보다 영아 사망률이 높아졌네. 그럼 여기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는 애는 뭐예요? 심장병.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비슷하고
우리 지역의 과거랑 비교해봐도 비슷해요. 그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게 되면은 자, 요 첫 번째 칸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안 좋고 과거보다도 안 좋고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 자, 얘네랑 얘네 에이지랑 영어 사망률은 어때요? 에이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안 좋아요. 근데 과거랑은 비슷해요. 영아 사망률은 다른 지역이랑은 비슷해요. 근데 과거보다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줄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우선순위가 여기가 가장 높은 거. 자, 이 1, 2, 3, 4, 5가 점수가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두 번째 높고 세 번째 높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들어가면 뭐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좋고 과거보다도 좋아졌을 때는 요 가장 아래 칸에 들어가겠죠. 요게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든 다이아몬드 방식,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서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자,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이용한다. 상대적 크기라는 건 뭐예요? 다른 지역이랑 우리 지역이랑 비교해봤더니 우리가 더 문제가 크다, 작다. 이 상대적 크기, 변화의 경향, 과거랑 지금을 비교해봤더니 과거보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주요 건강 문제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 변화 경향 이런 것들을 미국 전체랑 메릴랜드 주랑 비교를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표가 나온 거고요. 자, 이 방법은 자치단체별로, 지역별로 건강지표가 확보 가능하고 과거 추세를 알 수 있으면은 우선순위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면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적합하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왜 형평성이 나오냐면 다른 지역이랑 우리 지역을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안 좋은 것을 찾아서 개선을 하려고 우선순위를 높게 주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고 앞에 브라이언트 기법이나 BPR 기법은 어때요? 그런 다른 지역과의 비교는 없어요.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들끼리 비교해서 점수를 매긴 거지. 그래서 황금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형평성을 추구하는 기법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쉽죠? 재밌지? 그래서 재밌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업이 재밌어야지 공부가 재밌어야 돼요. 자,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사업 이제 우리 앞에서 현황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목표를 우선순위가 문제가 딱 결정이 됐으니까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들의 목적은 공무원이 된 다음에 어떤 삶의 퀄리티를 가지고 사는 게 목적인 거고요. 지금 공부하는 목표는 뭐예요? 합격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목적은 조금 더 궁극적이고 장기적이고 큰 방향이고 목표는 구체적인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방향은 목적, 구체적인 기술은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 갖춰야 될 기준 스마트. 자, 스마트 딱 이렇게 보니까 딱 떨어지죠.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 아주 좋은 내용이고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영문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표기했을 때는 해석이 조금 번역이 다르게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같이 봐두시고, 자, 스페시픽 목표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야, 나 살 뺄 거야. 그러면은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달성을 할 수도 없어요. 평가를 할 수도 없어요. 살 뺄 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지금 몇 킬로인데 몇 킬로를 뺄 거야 라고 해야지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간결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체중계 쟀더니 몇 킬로가 빠졌다. 이게 측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자, 어프로프리에이트 적절해야 된다. 사업 목적이 부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구체적 목표가 들어가야 되겠고, 리저너블 합리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나 한 달 동안 10kg 뺄 거야. 못하잖아 우리.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몇 킬로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타임 리밋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 목표가 갖춰야 될 기준 5가지고, 자, 목표를 기술할 때는 5가지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건강 문제, 어떤 요인, 어떤 기여 요인, 어떤 위험의 질병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이런 것들,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만큼 달성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목표라는 것에 대한 문장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표를 수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한다? 구체적인 계획,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해서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전략에서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둘 다 그냥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가면 우리가 건강 모형에서 생태학적 모형도 나오고 사회생태학적 모형도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공부를 하셨던 학생들은 건강 모형 중에서 생태학적 모형, 병인 숙주 환경, 사회 생태학적 모형, 개인의 그 숙주 요인, 외부 환경 요인, 행태 요인 얘네랑 완전 다른 거예요. 결국 생태학이라는 단어는 사회 곳곳에서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생태학, 그러니까 생태학이라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의미를 해요. 그런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전략을 수립할 때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롯이 내 개인의 행동만 영향을 미칠까요?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 친구들, 가족들 영향을 미칠 거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특성, 환경, 우리나라의 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모형인 거예요. 자, 인간의 행동에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사회 생태학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를 해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과 환경, 건강 사이의 상호 관계를 위하기 위해서 이 틀을 이용하는데 자, 개인적인 차원, 개인과 집단의 행태에는 뭐가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영향을 미치고요. 개인 간 관계나 1차 집단,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 내 친구, 가족, 학교 선생님, 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또는 지역사회의 특징, 국가의 정책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개인적인 요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개인 간 관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전략도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 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시 정의를 해보면 먼저 개인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태도, 행동, 나의 자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개인의 특성, 개인의 발달사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식단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빵이나 뭐 설탕이나 밀가루가 몸에 너무 해롭다라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런 뭐 밀가루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먹으려고 하는 행동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 발달사를 포함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맞는 개인적인 차원에 적용해야 될 어떤 사업 전략, 기획의 전략으로는 뭐가 들어가냐? 교육을 해주면 되겠죠. 왜 탄수화물이 몸에 왜 해로운지 이 뭐 밀가루가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기전을 일으켜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교육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태도가 생기고 행동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밀가루 대신 뭘 먹어요? 그럼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주고 조리법을 교육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직접 어떤 질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나 검진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개인적인 수준의 전략인 거고 유인 제공, 담배를 끊으면 어떤 혜택을 줄게 이런 것들이 유인이 되겠죠. 자, 개인 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게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사회적으로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개인 간 수준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든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하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건강에 유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모임을 만들어주는 거죠. 후원자, 동료 활동, 자조 집단에서 이런 것들 금연자 모임 또는 뭐 같이 우리 다 같이 이번에 금연해보자 해서 서로 경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자생적인 집단, 그 안에서의 공식적인 뭐 지도자는 아니지만 우리끼리의 약간 대장격인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던가. 자, 그다음 지역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이 있는데 조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 특성을 지닌 기관, 조직적 특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일반 회사, 그러니까 어떤 조직 사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일반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조직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적인 기관들 그 안에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양한 규칙과 규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개발 이론, 조직관계 이론을 적용해서 요즘 그렇고 회사에서도 왜 이렇게 금연했을 때 금연을 안 하면 승진에 약간 뭔가 점수가 깎이거나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적인 이론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한 지역 경제, 사회 경제적 틀이 있겠죠. 일정 경계 안에 이제 지역사회라고 하고 그 안에는 다양한 조직, 기관, 뭐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어떤 이벤트라던가 금연교육, 금연 홍보라던가 사회적 마케팅, 보건사업에 대한 마케팅이라던가 지역사회 스스로 보건사업에 대한 역량을 키운다던가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겠고 정책 요인은 정부가 만든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의 책략이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보건사업에 대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가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법도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옹호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건강 증진은 건강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옹호라고 해요. 자,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라라는 것을 전략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 자, 이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최신 출제의 가장 대표적 최신 출제 경향에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애고 최근 들어서 출제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요런 것들, 요런 지문 쭉 서놓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략은 무엇이냐? 요렇게 나와요. 또는 이런 어떤 개인 또는 뭐 집단 개인 간 관계 이런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기획을 수립하는 전략 유형을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에서 뭐 조직 요인에 대한 정의라던가 또는 이런 전략 유형 해놓고 개인적 수준의 전략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든가 결국은 뭐예요? 다시험 문제. 다시험 문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할 것들 전략을 개발할 때 그 조직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역량, 환경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라. 약간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그렇지 모르는 내용이지 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지지 협력도 확보해야 되고요. 자,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그 사업의 전략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겠죠. 과거에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성공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성공했는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지금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비전, 그 사업의 전략과 조직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모든 사업이 딱 단독적으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이 서로 겹쳐지죠.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 사업의 규모, 지속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전략, 평가, 보상 이런 것들이 각각이 아니라 전략을 잘 수립하고 전략에 맞게 평가를 하고 평가에서 사업이 성공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고 그럴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을 쭉 수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건사업 평가에 대한 문제도 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먼저 평가의 목적을 보시면은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는 뭐예요? 목표를 달성했냐 못했냐를 평가하는 게 그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평가다라는 건데 단순히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목적들을 보면은 자, 보건사업의 평가 목적은 먼저 기획가나 관리자가 보건사업 활동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준대요. 의사결정할 때 도움. 결국 뭐냐면 여러분 평가
평가를 했다는 것은 그 평가를 오케이 사업 성공 끝 이게 아니라 사업에 성공했어. 근데 요 정도는 성공했는데 여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번 사업을 기획할 때 얘를 고려해서 우리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요런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까 요걸 고려해 보완해서 이렇게 하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게 평가예요. 그래서 보건사업의 평가의 목적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평가가 사업 목표를 성취하는 데 조금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보건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개선하고 향상시킨다. 세 번째 목적. 자, 그다음에 자원 분배를 예측한다. 어떤 자원 분배? 다음번 사업을 할 때. 이번 사업은 이미 했잖아. 평가를 해봤더니 자원이 좀 우리가 너무 많이 갖다 썼네. 또는 자원이 부족했네. 그러면 그 다음번 사업을 계획할 때 의사결정에 사용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좀 부족했으니까 자원을 이쪽에다 조금 더 넣자, 조금 빼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원 분배를 예측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그냥 문장 읽어보면은 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막상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못 찾아요, 답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면은 보건사업의 평가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라고 하면 이게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셔야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 소린가 틀린 소린가가 헷갈려져요. 얘네가 하나로 다 묶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치 하고 하는데 얘네를 분리해 버리면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잘 구분 지어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평가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가지고 어디에다 쓸지, 어떤 목적을 위한 평가인지를 구체적으로 해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목적을, 평가에도 이 평가를 어디다 쓸 건지 그 목적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건사업을 평가할 때 원칙, 자, 여기 시험 문제 여기 12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문장 그대로 시험 문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우선 명확한 목적 아래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평가도 명확하게 목적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 아래 시행이 되어야 하고요. 자, 그 계획과 관련된 사람, 사업에 참여한 사람,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 사람 배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답으로 많이 나온 게 이런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게 오답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고요. 자, 보건사업의 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 한다. 틀려요. 자, 평가는 사업의 전체 과정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획하는 단계, 진행하는 과정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평가에 대한 측정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획 단계부터 최종 결과까지, 그래서 이게 겹치는 내용이죠. 포괄되어야 하고요. 자, 평가에는 이 사업에서 얻은 좋은 점, 장점, 이 사업에서 문제점, 단점도 모두 들어가야 되고 미래지향적이다. 평가 자체도 미래지향적이고 활동 중심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 그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 자, 그 결과가 사업의 향상, 성장을 위해서 되먹이, 피드백이 돼야 된다. 환류가 되어야 한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환류, 피드백. 그래서 이 평가로 끝이 아니라 이번에 사업에 이랬으니 결국 다음 의사결정을 지원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다음 사업에 다시 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계속 나오죠. 의사결정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보건사업 평가는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는 거. 자, 습득의 경험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피드백과 좀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해봤어. 그랬더니 이랬어. 그럼 이런 경험들이 다음 사업에 다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방법과 결과 보고서, 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 평가에 대한 보고서, 이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사용되도록 평가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평가의 원칙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평가할 때 그래서 어떤 것들을 평가하느냐, 서비스 노력, 사업이 얼만큼,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몇 명, 보건교육을 몇 시간을 시행을 했고, 엑스레이 촬영을 몇 명을 했고, 이런 것들 노력, 얼만큼의 노력이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성취했느냐, 자, 그 서비스의 성취도, 보건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성취도. 자, 이 성취도는 중간 산출과 최종 산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중간 산출은 그 사업 자체의 실적,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 산출은 뭐겠어요? 실제 그래서 금연율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고혈압 유병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최종 산출이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노력과 성취도의 비율은 결국 투입 대비 산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성, 즉 예산, 인력, 시간의 비율에서 우리가 노력 대비 결과물이 얼마나 좋으냐,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성공의 요인은 무엇이었냐, 실패의 요인은 무엇이었냐 정도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평가 방법이 나오는데요. 서치먼의 평가 기준, 그리고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같이 묶어놨거든요, 여러분. 시험 문제로는 거의 대부분 서치만의 평가 기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는 다 흩어져 있는데 제가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모아놓은 거야 지금. 뭘 놀라실 필요 없어. 여러분들 보시면 서치만 평가 기준에 업무량, 노력평가, 성과평가, 성과의 충족량, 효율성, 업무 진행 과정 있죠? 저 그거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미국 공중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냥 보세요. 서치만과 미국 공중보건협회가 5개라 보니까 헷갈려, 2개가. 요 시험 문제로 주로 서치만의 평가 기준이 나와요. 근데 우선 뭐로 구분하시면 되냐면,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사업에 이렇게 나오면 미국 공중 서치만이 아니에요. 이제 서치만은 업무량,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그 노력을 통한 결과, 성과가 어떠냐, 그 다음에 사업이 아니라 성과가 충분했냐, 성과의 충족량, 그리고 효율성은 있었는지, 업무 진행 과정은 어땠는지,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했고,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우리가 선정한 사업이 적합했냐, 그 사업의 양은 충분하게 제공이 됐느냐, 사업의 효과는 있었느냐, 사업의 효율성은 어떠냐, 그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는 없었는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구분을 해놓으면 조금 쉽게 얘네 2개를 구분할 수가 있고,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요령으로 잘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근데 예전 시험 문제는 그래서 박스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다음 중 서치만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이제 2개 섞어 놓는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딱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놓고 서치만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업무량, 노력평가라고 하는데 사업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활동량, 투입 에너지, 투입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핵 환자 발견 사업을 하는데 엑스레이 촬영을 몇 명을 했느냐, 얼만큼 노력이 들어갔느냐, 업무량이 들어갔느냐, 보건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몇 건 했느냐, 이런 것들이 업무량, 노력 평가에 해당이 돼요. 자,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과가 어땠느냐, 사업의 효과, 딱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 홍보를 했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예방접종은 몇 건이 진행이 됐는지, 자, 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결핵 환자를 몇 명을 발견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성과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과의 충족량은 그래서 결핵 환자를 예를 들어서 10명을 발견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결핵 환자의 대부분을 발견해낸 건지, 극히 일부만 발견해낸 건지, 성과가 충분하냐, 부족하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효과 있는 사업이 얼마나 수요를 충족시켜 줬는지를 보는데, 실적 목표량에 대한 실적량의 비율로 보통은 평가를 하게 돼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예를 들어 몇 건을 목표를 했어. 근데 실제로는 몇 건을 했어. 이 차이가 작을수록 성과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효율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효율성은 항상 투입 대비 산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만큼의 인력과 시간과 재정과 뭐 경비와 자원을 들여서 얼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랬을 때 투입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요만큼이야. 그럼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효율성 평가는 투입된 인력,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지를 그래서 자, 투입된 인력, 예산, 시간 고려했을 때 단위당 어떤 결과물이 최대치일 때 효율성이 높다라고 해요. 자, 한 사람이 결핵 환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얼만큼의 돈이 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업무 진행 과정은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보시면은 보건소에서 결핵 발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올 시간도 없고 너무 멀고 근무 시간에만 하고 그러면은 뭐 내가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뭔가 그 과정을 보고 사람들이 못 오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대책으로 다른 것을 세울 수가 있겠죠. 여기저기 이렇게 파견 나가서 이렇게 세운다던가 이런 것들. 자, 다음에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 자,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이제 사업에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고요. 사업의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현황 분석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잘 했느냐, 우리가 선정한 그 문제가 적절한 문제였냐, 사업이 적합했는지, 사업 양의 충족량은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의 양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사업이 제공이 되었느냐라는 것. 자, 사업의 효과성은 항상 효과는 목표 달성, 효율은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그럼 효과성이니까 목표를 달성했느냐, 자,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 괜찮았느냐, 목표 달성에 쓰인 비용이 합리적으로 낭비 없이 사용이 되었느냐라는 것. 자,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는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다른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작용이었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까지 평가하는 것을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라고 합니다. 자, 평가 주체별로 보면은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내부 평가는 그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외부 평가는 외부 어디 단체나 기관에서 평가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평가 기준별로 봤을 때는 질적 평가랑 양적 평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질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 말 그대로 퀄리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적 평가는 그냥 숫자만 보는 것, 수치만 보는 것을 양적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봤을 때는 계획, 중간, 종합 평가라고도 보는데, 이제 계획을 하는 단계부터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계획이 잘 수립됐는지 평가하는 것.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기 전 시작할 때 그때 평가하는 거고요. 중간 평가는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종합 평가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주체별, 기준별, 진행 단계별 구분은 여기서 굳이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뒤에 보건교육 가면 또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거고, 투입 산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과정 결과 평가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이든 보건행정이든 보다 보면은 이 구조 과정 결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근데 똑같아요. 의료의 질을 평가하든 보건교육을 평가하든 보건사업을 평가하든 구조 과정 결과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는 투입되는 인력, 장비, 시설, 물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투입 요소. 그래서 인력, 조직 구조, 시설, 장비, 재정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구조 평가라고 하고요. 자, 과정 평가는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과정 평가라고 해요. 자, 결과 평가는 말 그대로 결과니까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결과는 그래서 우리가 산출물, 효과, 영향 이렇게 또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산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결과물,
이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 제공 인원, 보건교육 인원수 이런 것들을 산출물이라고 하고요. 효과와 영향, 우리가 결과를 평가할 때 효과 그리고 영향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은 효과는 조금 단기적인 거, 영향은 장기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효과는 이 보건 사업을 통해서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영향은 그 변화로 인해서 실제 질병의 유병률,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는 것을 영향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7번에 보시면은 경제학적 평가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는 원래 그 보건 행정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할 때도 당연히 평가에서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 연구사 보건학 문제에 이게 좀 자주 나오고 있고, 공중보건에도 분명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행정에서 얘를 더 깊게 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건데, 그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나오고 나중에 보건행정 파트 가면 또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 동일한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면 이해는 될 거예요. 이해는 될 건데 집에 가서 다시 보면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문제 보면은 못 풀 거예요. 원래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효용 편익 분석, 비용 효용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먼저 볼게요. 두 번째 있는 거. 자, 여기는 여러분 영어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CBA, CEA 이렇게 나와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을 CBA라고 해요. Cost Benefit Analysis. 비용 효과 분석은 코스트 이펙트 아날라이시스 CEA라고 하고, 비용 효용 분석은 코스트 유틸리티 아날라이시스. 그러면 앞에는 다 코스트네요. 비용은 다 똑같죠. 그래서 투입되는 건 다 돈이 투입이 돼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비용, 얼만큼의 돈을 들였을 때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비용 편익 분석은 투입뿐만 아니라 결과도 비용으로 표시한대요. 그래서 편익이라고 하는 이 베네핏 요것을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제시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그래서 CBA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고혈압 1번 사업은 고혈압 관리 사업이고요. 자, 2번은 당뇨병, 3번은 암. 요 세 가지의 사업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고혈압 유병률을 낮추고 고혈압 인지율을 치료율을 높이는 사업인데 100만 원을 들였더니 편익이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봤더니 120만 원만큼의 편익이 있더라. 자, 당뇨병에 대한 사업에 똑같이 100만 원을 들였더니 150만 원을 들였더니 한 200만 원만큼의 편익이 있더라. 자, 암 치료 사업에 200만 원을 들였더니 400만 원만큼의 편익이 있더라. 자,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비용 대비 편익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치? 왜? 여기는 그냥 두 개 빼보면 얘는 20만큼 편익이 있었고, 얘는 50만큼 편익이 있었고, 얘는 200만큼 편익이 있었잖아요. 이게 제일 크네? 얘가 비용 대비 편익이 제일 좋은데 똑같은 돈을 들여도 가장 큰 비용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오네 라고 보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혈압, 당뇨병 서로 완전 다른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의 여러 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쓸 수도 있고요. 단일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비용 효과 분석을 보시면, 비용 효과 분석은, 자, 투입은 돈이라고 했어요. 투입은 비용인데, 화폐인데, 결과는 사업의 효과로 표시를 한대요. 화폐 가치를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럼 얘가 이펙트야. 똑같이 고혈압에 100만 원, 이건 맞춰볼게요, 한번.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고혈압에 100만 원, 당뇨병에 100만 원, 암에 100만 원을 썼더니, 고혈압 치료율이 3%가 올라갔대요. 자, 당뇨병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썼더니 당뇨병 유병률이 1%가 1%를 이제 낮췄대요. 암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100을 썼더니 5년 생존율이 1%
뭐 2년이 증가했다. 뭐 생존율이 2%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냥 막 쓴 거예요. 아무 내용이나. 자,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비용 대비 뭐가 제일 효과가 좋아 보여요? 어? 뭘 근거로? 숫자가 커서? 자, 고혈압 치료율 3% 늘어난 거랑 암 5년 생존율 2% 늘어난 거랑 뭐가 더 좋을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다른 거잖아. 너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비용 효과 분석은. 아까 비용 편익 분석은 투입도 돈이지만 산출도 돈이었잖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가능했는데 여기는 결과를 산출물, 어떤 효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용 효과 분석은.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목표를 가지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1번, 2번, 3번이 모두 자, 1번, 2번, 3번이 모두 당뇨병 치료 당뇨병 혈당 조절 사업이라고 해볼게요. 혈당 조절 사업인데 방법이 1번, 2번, 3번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혈당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뭐 보건소에서 그 간담회 같은 거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1번 방법은, 2번 방법은 가정 방문을 다 다닐 수도 있고요. 뭐 3번은 진료를 할 수도 있고 뭐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봤더니 1번 방법으로 100만 원을 들였더니 혈당 조절률이 1%가 높아졌더라. 자, 2번 방법으로 100만 원을 들였더니 혈당 조절률이 2%가 증가했더라. 3번 방법으로 100만 원을 들였더니 혈당 조절률이 5%가 증가했더라. 뭐가 제일 좋아요? 3번이 제일 좋잖아. 똑같이 100만 원을 들였는데 똑같은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얘가 제일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는 하나의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할 때 쓰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이해되셨죠? 정말 쉽게 설명 잘하죠? 자, 근데 막상 문제가 나오면 또 우리는 헷갈릴 거야. 근데 다 그래요. 이거 반복하다 보면 쉬워질 거고. 자, 마지막으로 비용 효용 분석이 나오는데, 자, 비용 효용 분석, 앞에서 봤던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이나 비용 효과 분석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비용 효용 분석은 보건의료, 보건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해요. 보통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행정학에서 사용 안 하고 보건에서만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코스트는 다 돈이라 그랬어요. 얼만큼의 돈을 들였을 때 결과를 유틸리티라고 하는 효용으로 보는데 그 효용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건강 일수 혹은 질을 보정한 수명, 질 보정 생존 연수라고 해서 퀄리라는 걸로 측정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건강 일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산 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질을 보정한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수명. 내가 질병이나 장애 없이 산 수명이 몇 년이냐. 지금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하거든요. 그 건강 수명을 가지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에 똑같이 자, 얘는 고혈압, 당뇨병, 암 치료 사업이라고 해볼게요. 또 자, 그랬더니 자, 고혈압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들였더니 건강 수명이 퀄리가 1년이 증가했어요. 자, 당뇨병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들였더니 건강 수명이 2년이 증가했어요. 퀄리가 2년이 증가했어요. 자, 암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들였더니 건강 수명이 뭐 3년이 증가했어요. 얘는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이제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지 막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돼? 아니, 건강수명 1년, 건강수명 2년, 건강수명 3년이라고 비교돼야 안 돼요. 건강수명 1년보다 2년이 좋은 거고 2년보다 3년이 좋은 거잖아. 돈 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좋고 2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좋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는 서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되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치, 사업의 종류나 양이
얘네가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용 편익 분석부터 서로 다른 종류의 다른 양의 사업이어도 얘를 맞춰서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비용 효용 분석 CUA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완벽하게 됐어요? 완벽하지만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역사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